2019년 8월 MBC 기자 이용마가 세상을 떠났다.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 9개월 해직 기자 생활을 하다 복직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다. 암투병을 하다 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2해 전 그가 보내준 책을 펴자 육필이 나타났다. 권석천 국장님, 세상을 바꾸는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2017년 10월 이용마 드림.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그의 문장은 청유형이었지만 명령형보다 더 격렬하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책을 받았을 때 한번 훑어봤을 뿐 이상하게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의 빈소에 문상을 다녀온 며칠 후 다시 책을 폈다. 이용마는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는 한국이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봤을까? 하지만 책에 담겨있는 건 이용마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었다. 온전히 인간 이용마였다. 책이 곧 이용마인 이유는 그리 어린 두 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나는 지금 암에 걸려 있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다. 이용마는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돈보다 소중한 경험을 남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아들들에게 나의 꿈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꿈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거듭해서 확인한 건 이용마와 내가 동시대인이란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조금의 시차가 있을 뿐 사회부와 정치부, 경제부에서 비슷한 사건을 취재하고 비슷한 인물들을 만났다. 그와 나의 차이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있었다. 이용마는 한국 사회의 그릇된 현실과 끊임없이 부딪혔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꿔나가려고 했다. 원칙적인 똑똑한 사람보다 조직의 지시를 잘 따르는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회사. 취재원에겐 군림하지만 상부의 지시엔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조직 문화. 자신만의 호기심 천국을 추구하거나 콘텐츠 없이 처세술만 능한 부장. 직원하길 꺼리는 박쥐 같은 선배들. 그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취재했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삼성,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감시자 역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용마 자신의 말처럼 말 안 듣는 놈, 싸가지 없는 놈, 모난돌이 되어갔다. 그는 MBC 사장이었던 최문승과 엄기영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평가했다. 신자유주의자가 되었다고, 돈 없이는 공정보도도 어렵다는 것이 그의 공공연한 신조였다고, 소신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누가 보도국장이 되든 항상 시류에 맞춰서 적당히 따라가기에 바빴다고. 나는 그와 달랐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오해하기 일쑤였다. 비판하는 대신 속으로 사겼다. 얼마쯤은 비겁해야 편하다고. 계속 얼굴 보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밀어붙여서야 되겠냐고 생각했다. 반대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 지레짐작했다. 나 역시 후배와 함께 분개하다가 회사 앞에 서면 쩔쩔매는 박쥐 같은 선배였는지도 모른다. 그를 보면 사람이 드러난다. 내 글에 보이는 주저흔이 그의 글엔 없다. 그것은 이용마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원칙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세상에 길들여진 자와 길들여지지 않은 자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의 헌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실의 헌법은 무엇인가? 법전을 보자. 헌법 제10조는 선언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법전에 있는 대로 헌법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힘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무수한 갑질이 왜 일어나겠는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계급은 또 무엇인가? 현실의 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헌법은 교실과 강의실 밖에서 시민들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실의 헌법이 좋은 게 좋다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관습헌법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좋은 것인 양 들린다. 착각은 금물이다. 좋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게 좋다는 규칙에는 선택과 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치 권력,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의 오각형 펜타곤 안에서만 유통되는 가상화폐다.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짬짬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펜타곤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2016년 겨울 촛불 집회는 현실의 헌법에 대해 시민들이 위헌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되찾았지만 제10조와 11조는 아직 유언하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노라는 공기업에 청탁으로 휩싸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은 자신에게 발맞추라고 가르친다. 발맞추지 못하면 발맞추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한다. 잘못된 규칙에 길들여지면 그 규칙이 정상으로 보인다. 규칙에 맞춰 살려고 안달하게 된다. 왜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남들에게 눈을 흘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용만은 한국 사회에 내장된 폐쇄 회로를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문화가 팽배해지면 그 조직은 발전보다는 정체나 퇴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는 이런 게 통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국민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엘리트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건 그래서다. 이용마의 MBC 선배인 최승우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들 때 이용마에게 집요하게 물은 것이 있었다. 다들 노조에 가기를 거부했는데 당신은 왜 굳이 수락했는가? 이용마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의 대답처럼 이용마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어떤 규칙,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이지 못했다. 악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야, 너 금 밟았어. 나 안 밟았어. 얘 금 밟은 거 봤지?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하잖아. 너 나가. 금 밟았잖아. 영화 우리들은 아이들이 피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피구는 공이 몸에 맞거나 금을 밟으면 아웃이 되는 게임이다. 너 금 밟았다라는 한마디는 곧 퇴장하라는 명령이다. 금 밟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는 주장이 등장하면 혐의를 벗기 힘들다. 누군가 제3자가 금을 밟지 않았다라고 변론을 펴주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초등학교 4학년 선은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아 금 밖으로 밀려난다. 그에게는 자동적으로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된다. 거짓말쟁이다. 선은 집에선 사랑받은 딸이지만 학교에만 가면 같은 반 보라가 주도하는 왕따의 대상이다. 아이들에게 선은 그저 깨지지 않는 장난감일 뿐이다. 왕따는 교실에서도 이어진다. 보라와 친구들은 선에게 냄새난다는 혐의를 씌운다. 무슨 냄새나는 것 같지 않니? 땀 냄새인가?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냄새가 나는 것이다.
냄새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면 그 대상이 된 사람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선은 옷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그런 선에게 희망이 생긴 건 전학 온 지아를 만나면서다. 방학 동안 선과 지아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가운 사이가 되지만 둘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지아가 보라와 어울리면서 선은 다시 외톨이가 된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아도 보라와 그 일당에게 왕따의 대상이 된다. 보라는 선과 지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긴다. 두 아이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선은 어느 날 때린 친구와 같이 놀았다고 말하는 어린 동생 윤에게 묻는다. 너 바보야? 같이 놀면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우가 때리고. 나 그냥 놀고 싶은데. 동생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서로를 향한 편견과 선입관을 키워가며 치고받기만 거듭하는 한국의 어른들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영화가 여기서 멈췄다면 울림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는 한 발 더 나간다. 영화 첫 장면에서 선이 피고를 하다 금발받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선 지아가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 야, 한지야, 너 금발분 거 아니야? 빨리 나가. 나 진짜 안 그랬어. 지아의 항변에 얘는 왜 맨날 거짓말이냐 하고 확인사살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선이 나선다. 한지야 진짜 금 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아무도 선 자신을 위해 해주지 않았던 말. 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선은 지아에게 그 말을 선사한다. 지아는 선을 바라본다. 선도 지아를 바라본다. 순식간에 일어난 마법에 두 아이의 마음은 성큼 성장한다. 선과 지아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기시감을 느끼는 건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 지금 금발 봤어.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라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 앞에 섰고 지금도 서고 있는가. 스포츠나 놀이에서 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구에서 공이 금 밖으로 나가면 공격 찬스가 상대팀으로 넘어간다. 야구에서 타자가 친 공이 금 밖으로 날아가면 파울이 선언된다. 아무리 잘 친 공이라도 홈런이나 안타가 되지 못한다. 피고와 사방치기 같은 게임에서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금발 받다가 사회생활에서 은유로 쓰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너 이렇게 선을 막 넘어도 되는 거야? 이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거잖아. 금발 받다 혹은 선을 넘었다는 게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정해진 선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다. 서로의 사이에 있는 사회적 경계선이 잘 지켜져야 예측 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다. 문제는 금 밟았다, 선 넘었다가 공격과 통제의 수단이 될 때이다. 힘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구사하면 대책이 없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보스 김영철이 이병헌에게 내뱉은 말도 비슷한 취지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모욕감을 줬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 제가 언제 금을 밟았다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진짜 금을 밟게 된다. 어떤 게 금인지 설명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금을 밟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그나마 증명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금을 밟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폐쇄회로 TV나 드론 정도는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로가 가진 힘에 차이가 있을 때 금을 밟았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힘을 가진 쪽에 있기 마련이다.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용공사건이 무수하게 조작됐다.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친 이들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것을 국가안보를 해친 것으로 이어붙였다. 독재자는 제왕이었고 짐은 곧 국가였다. 독재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가체제의 38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은 어김없이 금을 밟았다는 공격을 받았다. 교수 마광수는 소설 즐거운 살아를 썼다가 강의 도중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됐다. 소설가 장정일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과감하게 금을 밟고 선을 넘어서는 게 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장려하진 못할 망정 처벌의 몽둥이를 지켜든 한국 사회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학뿐인가. 여의도의 정치부터 대학가의 연구까지 좀 새롭거나 기존과 다른 생각들은 불문곡직 불온하다는 혐의를 뒤집어써야 했다. 금도를 넘어섰다.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모든 룰을 정하고 지키는 심판인 양 득달같이 달려와 줄자를 갖다 댔다. 조금이라도 과거의 기준과 다르면 과잉 반응하며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냄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금은 보이기라도 하지만 냄새는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후각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같은 냄새가 나더라도 누구는 맡지 못하고 누구는 참을만 하고 누구는 절대 못 견딘다. 특히 음식이나 쓰레기 냄새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 냄새나는 사람이란 것만큼 치명적인 말이 있을까? 영화 기생충의 박 사장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다. 냄새가 선을 넘지. 왜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잖아. 그는 냄새가 싫어서 코를 막다가 죽음을 맞는다. 그는 왜 역겨움을 참지 못한 것일까? 그건 역겨움을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관계가 살아 숨쉬는 조직 안에서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는 건 권력자뿐이다. 당신이 하급자라면 감히 냄새가 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냄새가 상급자에게서 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냄새든 뭐든 언어와 표정으로 혐오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금과 냄새는 세트로 움직인다. 금이 팩트라면 냄새는 팩트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 양상불 앞에 선 누구든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금과 냄새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금과 냄새를 증거로 삼으려 할 때 용기를 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3의 목격자가 있느냐에 달렸다. 침묵의 문화는 침묵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침묵은 잠시 시간을 늦출 뿐이다. 침묵하는 자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 영화 갱스터 스쿼드의 대사 악에 승리하려면 선한 자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한채 틀림도 없는 진리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수정되어야 한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해치는 흉기다. 우리는 선에게서 배워야 한다. 침묵하면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을. 내가 침묵하면 나 자신도 꼼짝없이 금 밟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당신과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 진짜 금 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왕따 당하고 마녀 사냥 당하는 이를 위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변호한 적이 있는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할 자신이 있는가? 아,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다. 식스센스의 반전 같은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건 그것만이 아니다. 혹시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 금발바설을 합창하고 있진 않은가? 무슨 냄새 안 나느냐며 코를 막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화살표가 우리 안을 향할 때 무릎은 완벽해진다. 집단 따돌림과 마녀사냥은
동조자들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조자들은 대개 착하고 평범하게 생긴 얼굴들이었다. 가끔은 거울을 보고 오늘 누구와 어울려 다녔는지 생각해보자. 무슨 일에 흥분하고 어떤 일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떠올려보자. 우리가 보라는 아니더라도 선이나 지하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린 보라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보라의 일당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일당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우리들인지도 모른다. 하찮아지느니 불편해지려고 한다. 좋은 기사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 생각엔 나쁜 기사를 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을 쓰고 2달 정도 지났을까.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가을이었다.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초청으로 공개 대담을 했다. 그때 나는 몇 해 전 사회부장 발령을 받고 마음먹었던 걸 떠올리며 말했다. 좋은 기사는 후배들이 쓸 테고 나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부장으로서의 나의 임무가 아닐까. 나쁜 기사를 어떻게 모두 걸러낼 수 있겠는가. 좋은 기사라고 쓴 것이 나쁜 기사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래도 나쁜 줄 알면서 기사를 내보내진 않겠다 다짐했다. 특히 다른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무턱대고 받아서 쓰진 않으려고 했다. 이를테면 세월호 유족을 힐난하거나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기사 같은 것들이었다. 플로어에 있는 청중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자신을 기자 지망생이라고 밝힌 그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언론사에 입사했는데 부장이 나쁜 기사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사회를 보던 재정인 교수가 말했다. 실력을 쌓아서 일을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세요. 좋은 기사 많이 쓰고요. 그러면 나쁜 기사 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환상을 품고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자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그 직종의 장점과 단점, 기쁨과 슬픔, 아픔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한다. 자신의 적성이 그 직업에 맞는지, 직장은 다닐 만한 곳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나쁜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는 게 비단 기자 지망생뿐일까. 한국의 조직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 보도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기업 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가 있다. 사주의 생각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한다. 기업에서도 나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횡령이나 뇌물, 불공정 거래 같은 일들이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죄밖에 없지만 그런 억울함이 법정에서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는다. 지시에 따르느냐, 회사를 나가느냐, 2개의 선택지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하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현실은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재판 관련 시나리오를 짜거나 재판부에 전달할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를 대필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질책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 한 분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일단 써오세요.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나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다. 일종의 절충 내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한이 없다.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까지 내주게 되면 이 직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마지노선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미혼모인 동백이 옹산이란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을 이루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한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
아이 아버지인 프로야구 선수 종렬이 동백에게 찾아와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에게 혼외자 딱지가 붙는다며 미국에 가라고 말한다. 동백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나는 남이 불편할까봐 나를 낮췄고 붙어보기도 전에 도망치는 게 편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찮아지느니 불편한 사람이 돼보기로 했다. 동백은 종렬에게 답한다. 도망치는 사람한테 비상구는 없어. 나 다신 도망 안 가. 그러니까 니들 다 진짜 까불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백은 취객이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했던 굴다리를 홀로 걷는다. 고주망태가 된 취객이 술주정을 하자 아직은 싸울 때도 존댓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부터는 본다며 떨리는 목소리를 낸다. 아저씨, 정신을 챙기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만만해요? 네? 사람을 봐가면서 까부셔야 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를 가나 까부리들은 있다. 그 까부리들과 공존해야 하는 세상에서 남이 불편할까봐 나를 낮추는 것도 붙어보기 전에 도망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니를 다 까불지 말라 하고 외치고 사람 봐가면서 까부시라고 말해야 한다. 비록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리더라도. 이러한 동백의 각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에겐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술만 팔아요.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딱 술뿐이에요 라고 말한다. 또 노머니의 노서비스가 아니라 노매너의 노서비스라고 강조한다. 동백은 앞으로 제 인생 모토라며 하나 더 붙인다. 반말하면 나도 반말. 공개 대담이 있던 날 나는 재정인 교수의 말이 끝난 뒤 몇 마디를 했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백꽃 필 무렵을 가지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다. 그때 내 마음을 문장으로 만든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아갈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차라리 불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편하게 느끼겠지요. 원칙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해고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빛나는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지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리라고 믿습니다. 한 달 후 한 독서클럽에서 저자 초청을 받았다. 저녁 8시쯤 모여 밤 11시 정도까지 책 한 권을 주제로 대화하는 모임이었다. 책은 왼손으로 거둘 뿐이고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게 중심이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을 안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공개대담에서 만났던 기자 지망생이 떠올랐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일까? 한 참석자가 조언했다. 본인의 캐릭터를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잡으면 돼요. 일단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면 누구든 쉽게 어떻게 못해요. 물론 사장 되고 부사장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겁날 게 없어요.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있다고 했다. 어느 곳에나 현자는 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그 많은 모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기 기준이다.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압박해도, 내 자신의 욕망이 뭐라고 유혹해도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가야 할 길을 간다. 중간에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재설정하듯이 자기 기준만 잃지 않으면 끝내 목적지에 도착한다. 자기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것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동백의 원칙인 술만 판다, 노매너의 노서비스, 반말하면 나도 반말처럼 단순하고 명료하면 된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급할 때 건너뛰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도 알고 보면 단순한 것들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말한다.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가장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사실 확인의 규율이다. 기자들은 그들이 취재하는 대상으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묻는다. 당신의 기자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기자인가? 아니면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비즈니스맨인가? 결국은 무엇에 충성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준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는 가면 갈수록 큰 차이를 낸다. 자기 기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간혹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일순 기준이 무너진다고 해도 괴로워하며 다시 그 기준을 일으켜 세운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맞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한 행동에 기준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게 쉽겠냐고. 물론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어려운 일일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진지하게 고민하되 일단 결정하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되면 뒷일 걱정하지 말고 정말 가볍게 갈 길을 가는 거다. 동백이 엄마는 말한다. 쫄지 마라, 쫄지 마. 쪼니까 만만하지. 쪼니까 만만하고 쪼니까 하찮아지는 거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